수익 컨설팅에서 이제 주로 뭐 차세대 PMO라든지 아니면 뭐 애자일 방법론이라든지 아키텍처 쪽으로 담당하고 있는 신창석 팀입니다. 오늘 그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 3시간을 다룰 내용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애자일 방법론 그러면 많이들 알고 계신 듯 하지만 사실은 본질을 비껴나서 이렇게 뭐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어떻게 써야 되고 걔가 무엇인지를 좀 아는 거를 첫 번째 시간에 좀 이제 다루고자 하고요.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저 위에 이제 카툰처럼 애자일 방법론 그러면 뭐 그 설계도 필요 없고 전략 수립도 필요 없고 이제 바로 코딩하는 거고 뭐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좀 오해하고 계셔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이제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애자일 방법론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이제 혹한 게 뭐냐면 애자일 개발은 뭔가 예전에 뭐 수십 명 들어가던 거를 이제 훨씬 사람 적은 인원이 들어가서도 잘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게 사실은 경영진에게 혹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그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그 실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애자일 방법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형은 뭐냐면 그 이제 복잡계 모형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툴을 가지고 돌리면 이제 실제 상황하고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그런 이제 도구인데요. 요 그림이 이제 1970년도에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해군에서 구축함 30척에 대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수주한 데가 이제 인걸스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열심히 그것도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거기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구축함 자체를 구축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막판에 되니까 이제 프로젝트 지연도 생기고 뭐 이러저러해서 한 5억 불 정도가 이제 그 손실이 나서 회사가 총 프로젝트 비용이 한 30억 불인데 70년도에 30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 5억 불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나서 회사가 이제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달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이제 미군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이 프로젝트의 전체 지체 비용이 요구사항 변경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 5억 불에 대해서 그 비용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인걸스상의 주장이었고 해군 측은 야 우리가 요건 변경한 거는 2억 불밖에 안 돼. 2억 불은 내가 줬는데 3억 불은 니들이 개발을 제때 못해서 생긴 문제니까 그거는 니들 탓이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 그 소송에서 자기네 이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컨설팅 회사 중에서 이제 허블오버트라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썼던 모델이에요. 이제 지금 요 그림은 그때 그 모델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 진영에서 이제 좀 개량한 모델인데 비슷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해야 될 일이 생산성에 의해서 완료된 일로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대로만 가면 계획대로 모든 게 돼야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죠. 항상 그 변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요구사항 변경이 유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자 이제 자원이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늘 겪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자가 부족하면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이제 조치를 하게 됩니까? 일단은 쪼는 것부터 합니다. 그죠? 쪼는 것부터 하죠. 이거 좀 더 열심히 해! 이러면서 이제 그 위에서 쪼죠. 그게 이제 작업 긴장도를 올리는 작업입니다. 작업 긴장도를 올리게 되면 생산성의 향상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반대급부로 오류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취하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야근을 하죠. 월화수목 금금금이 되죠. 그죠? 여기 똑같습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 생산성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야근하면서 가용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 생산성 자체는 생산성은 아니지만 이 전체 처리하는 어떤 처리 양은 늘어납니다. 반대급부로 피로도가 쌓이죠. 피로도가 쌓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오류도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더 넣어야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네거티브한 게 생깁니다. 물론 사람이 늘어나니까 야근하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가 생깁니다만 또 의사소통 병목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경험치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더 오류를 냅니다. 그럼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더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사람이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또 사람을 채워놓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요구사항을 10% 증가를 시키니까 비용은 40%가 늘어나더라라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이 실제하고 리얼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그 변수들을 넣었더니 리얼하고 똑같고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10% 증가를 하면 비용은 40%가 증가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잉걸스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5억 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군이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데 교훈이 뭘까요? 이 상황에서 이 모형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최대한 생산성이 나고 이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여기서 냈던 결론은 적절한 작업 긴장도를 가지고 인원을 늘리지 말고 그 인원 갖고 꾸준한 페이스로 처리를 해라 라는 게 여기서 그 모형을 그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라고 쪼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설계를 열심히 하라고 쪼고 개발을 열심히 하라고 쪼고 통합 테스트를 열심히 하라고 쫌니다. 그때그때 생산성을 따지죠. 근데 실제 시장에 딜리버리 되는 거는 그 기획이 아니라 저 끝에 인수 테스트가 끝나서 릴리즈가 되는 그 시점이 실질적으로 경주에 나가서 레이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총 듀레이션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극적으로 단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극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공학적인 접근에서도 기존보다 더 빠르게 일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협업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A부터 Z까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애자일에서 얘기하는 것과 워터폴이 얘기하는 것의 가장 궁극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식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조금씩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릴리즈를 계속 해나가는 접근을 애자일 접근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론의 생각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애자일 방법론의 실질적인 원조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논문 중에서 더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게임이라고 하는 1986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회사하고 그 잘 나가는 제조회사하고의 차이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다른 특성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쓴 이제 논문인데요. 거기에 그 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팀은 개발을 이렇게 워터폴식으로 가지 않고 이게 교묘하게 중첩돼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와 분석이 뭐 다른 프로덕트 만드는 거하고 겹쳐서 진행을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럭비팀 같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레날이 명확하지만 럭비팀은 사실은 명확한 아레날이 없습니다. 공이 땅에 떨어지면 같이 스크럼을 이제 스크럼을 대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움직여 그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공이 던져지면 자기가 알아서 뭐 막고 뛰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죠. 여기 팀들이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그 통제가 그 상사가 이렇게 뭘 해라라고 하거나 감사팀이 뭘 쪼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거나 또는 동료 간의 피어 리뷰를 통해서 미묘한 통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조직화 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 얘기 없이 적극적으로 그 빈 틈을 찾아서 그 일을 커버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동기부여가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교차 수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쪽에 어려운 일을 맡았거나 아니면 좀 구멍이 나는 영역에서 항상 펑크가 나면서 전체 속도가 처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외에는 고칠 수가 없죠.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에 그 일을 다시 나눠서 또 아레나를 조정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상호 수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쉐어링해서 그 개발 프로덕트에 대해서 같이 손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자기 조직화 팀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된 불안전성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확실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나 쉬운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 하는데 흥미도 없고 일을 진행하는 재미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된 불안정성은 뭐냐면, 목표 자체는 저 북극성 목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만 가는지 명확한 지표를 줄 뿐이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팀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팀들은 그러한 것들을 달성해 나가면서 좀 자기 만족도 하고, 그 다음에 도전 정신도 발휘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당연히 도전에 의한 실패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습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업무에 관련된 것도 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에 관련된 것도 상호 학습하는 어떤 다중학습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습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파를 하는 그런 학습의 조직전이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 6가지 역량이 기존 기업과 차별화된 부분이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논문 내용을 보고 스크럼을 만든 서더랜드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사람이 이 논문을 보고 여기 영감을 얻어서 이것을 소프트웨어 쪽에 적용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스크럼 방법론입니다. 그게 애자일 방법론 중에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그러면 최근에 왜 기업들이 지금 와서 애자일에 대해서 더 각광을 할까? 애자일이 나온 지는 80년대에 나온 거니까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자일 상황이 생긴 게 2001년도니까 지금 10년 전이 지났는데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애자일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금 최근 디지털 가치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는 경쟁자가 너무나 뻔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들보다 잘하면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언번들링이라고 해서 고객으로부터 제품이 공급되는 전체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우리 경쟁 플레이어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구글 또는 아마존 이런 애들이 고기를 딱 바로 채갖고 지가 거기서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경쟁에서 그렇게 언번들링 해갖고 우리 밸류체인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의 이익을 거기서 다 채갈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디지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고객 중심으로 모든 걸 다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자일의 지향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애자일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럼 개발자들은 왜 애자일에 대해서 각광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의 삼각형, 그래서 범위, 그 다음에 비용, 시간, 이 세 부분이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우리가 플랜 드리븐으로 기존에 하던 접근법은 스코업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죠. RFP도 나왔고 그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플래닝 하면서 그 스코업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추정이 정확할까요?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추정을 하는 그런 컨설턴트입니다만 퍼펙트하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 개발자의 그 캐패시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플랜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잡습니다. 잡아놓고 일을 진행하고 그 계획을 따르기로 하니까 사실은 그게 잘 따라지지가 않죠. 하지만 저 세 가지는 계약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객은 이 범위와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들을 다 구현하려고 하는 이기심이 생길 거고, 수행사 입장에서는 저 비용과 타임은 정해져 있는 거니 그 안에서 범위를 어떻게든 틀어막고 또 변경이 생기지 않게끔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끝내고 돈을 받고자 하는 이기심이 생깁니다. 그 이기심이 충돌을 하는 거죠. 애자일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자는 거냐면 코스트와 타임을 픽스드 시키고 범위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죠. 매년 그 통계 중에서 카오스 레포트라고 해서 스탠디시 그룹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컨설팅 회사나 일반 이제 IT 관련된 어떤 발표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나온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완료한 그 소프트웨어를 한 1년쯤 지나서 또는 한 6년쯤 지나서 로그 데이터를 한번 다 뒤져볼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그 중에서 몇 %나 쓰고 몇 %는 한 번도 안 쓰일까? 이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한번 보고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개싱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10이라고 할 때 한 번도 안 쓰는 소프트웨어가 어디서 몇 %나 차지할까요? 몇 %쯤 될 것 같으세요? 그냥 편하게 개싱 한번 해봐주세요. 30%? 네. 한 번도 안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40%라고 하고요. 25%는 거의 안 쓰인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65%가 거의 쓸데없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애자일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 스코프에 대해서는 릴리즈를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해나가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릴리즈를 하자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정도 계속. 그렇게 되면 저 뒤에 남는 건 뭘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비용만 많이 드는 것만 남겠죠. 그죠? 그거는 적당한 비용과 이 타임 안에서 끊는 거죠. 그 시점에서 끊고 그거 릴리즈 한 것 같고 그냥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그게 애자일적인 접근입니다. 사실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 디펜던시 관계가 복잡해져서 그거 나중에 가면 엄청 꼬여서 엉망진창이 될 거야가 개발자들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펜던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크리티컬 패스를 잡아서 접근하는 게 맞는 어프로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면 전체가 한눈에 다 가시화가 돼야지만 그걸 잡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플랜 드리븐 사상인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MSA입니다. MSA는 저렇게 피자 한 판처럼 가져가서 접근하던 거를 예전에 애자일은 이렇게 접근했죠. 그것을 그냥 한 번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슬라이싱 하자라는 게 소아의 사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컵케이크처럼 완전히 걔 자체가 독립돼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MSA예요. MSA는 심지어 그 안에 화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랭귀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MSA인데 이 MSA 기술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자일스럽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하게는 거의 애자일 방법론을 표준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워터폴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문제를 딱 두 가지로만 나누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자일에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걸 빨리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애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걸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고 그걸 빨리 만드는 것.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애자일에서 얘기하는 애자일한 부분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올바른 방법으로만 만들되 빨리 만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장의 출시가 늦어져서 시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올바른 방법과 빠르게만 만들면은 진짜 쓸데없는 거를 고퀄의 시스템을 딜리버리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빨리만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유지보수에서 재앙이 닥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접근으로 하자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고 이 애자일 방법론에는 사실 저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올바른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애자일에서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애자일 교육을 어딜 가든지 항상 하는 게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자일 전환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마인드셋이에요. 그 마인드셋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은 바뀔 수 있어. 그 다음에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어. 모든 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해. 라는 마인드셋이 그로스 마인드셋이고요. 픽스드 마인드셋은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이 시스템도 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퍼펙트하게 만들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사실은 이 픽스드 마인드셋의 대표적인 게 그 과거에 벨트 생산 방식이겠죠. 그죠? 테일러 생산 방식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실지 생산자들에게 지식에 관련된 결정해야 될 거를 위에 상위 관리자 쪽으로 다 옮겨버리고 그들을 단순 작업으로 이제 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테일러리즘인데 그러한 것이 대표적인 픽스드 마인드셋입니다. 반면에 그로스 마인드셋 같은 경우가 도요타 생산 방식 같은 데 적용된 그런 마인드셋이죠. 그래서 각자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것을 더 찾아서 추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내버려두면 노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거기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열심히 한다라는 마인드셋이죠. 예. 그래서 애자일 마인드셋은 이러한 마인드셋에서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우리 개발과 관계가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개발도 잘 생각하면요. 우리가 단위 테스트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고 인수 테스트고 뭡니까? 개발자가 뭔가 결함이 있을 거고 제대로 못 만들 거라는 생각하에 그것을 이렇게도 막고 저렇게도 막고 그죠? 그런 방어 장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고가 일단 전환되지 않으면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픽스드 마인드셋과 애자일 마인드셋의 접근 어프로치 중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픽스드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네일링 띵다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모나리자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요 단위를 만드는데 요거 자체에도 퍼펙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조립되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로스 마인드셋은 그게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운송수단에 어떤 쓸만한 걸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기자라는 게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그 프로토타입을 뭔가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부터 만들어서 출발을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발전시켜 나가요. 그림으로 치면은 이렇게 밑그림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이런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죠. 마인드셋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지금 그런 마인드셋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으로의 변화 그 다음에 애자일 헌장에 나와 있는 4가지 가치, 밸류 그 다음에 12가지 원칙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는 걸 비잉 애자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애자일을 접근하라고 그러면 두잉 애자일, 즉 과거에 우리가 개발 방법론 그리면 어딘가 방법론 세트가 쓸만한 게 있어서 그거를 학습하고 모두가 적용하고 방법론대로 하고 있는지 QA가 관리하는 식으로 우리는 변화를 해왔거든요. CMMI도 그랬고 우리가 새로 나온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면 항상 그랬습니다. 사실 그러한 접근 어프로치가 두잉 애자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생각이 없이 프랙티스를 적용을 하면 몸에 맞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에 대한 접근 어프로치를 어떻게 이제 그러면 배워나가야 되느냐 성숙도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한자를 뭐죠? 수팔인데 미국 애들은 이제 파자가 발음이 안 되니까 수하리로 읽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가라데에서 나오는 그 가라데 그를 익혀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수는 기본 품새를 일단 따른 겁니다. 원칙을 무조건 준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는 기본적인 그 원칙, 그 다음에 절차, 프로세스를 무조건 지키는 게 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돼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리의 단계가 하면 비잉 애자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계가 리의 단계죠. 그래서 성숙도는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가장 처음은 수의 단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방법론을 누가 스크럼을 쓰고 있는 어떤 애자일 신공자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방법론을 뭔가 접근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건 애자일이 아니냐라는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것도 그 실제 우리가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